1996년 5월 25일 토요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루이스 오비스포. 이날 아침 19세 여대생 크리스틴 스마트가 기숙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 1학년 학생인 크리스틴은 전날 밤 캠퍼스 외부에 있는 남학생 사교클럽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당시 크리스틴이 사라진 사실은 그녀의 친구 마가리타가 가장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매번 크리스틴은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올 때마다 항상 마가리타의 방에 먼저 들렀는데 전날 밤 크리스틴은 평소와 다르게 친구 마가리타의 방에 들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걱정이 된 마가리타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 주변과 파티 장소를 돌며 크리스틴을 찾아보았으나 크리스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크리스틴의 친구들은 대학경찰서에 연락하여 크리스틴이 사라졌다고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대학경찰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아마 크리스틴이 홀로 계획이 없던 여행을 떠난 것 같다고 말하며 주말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래도 캠퍼스 주변은 수색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며 대학경찰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대학경찰은 친구들의 요청을 무시해버렸고 지금 너무 바쁘니 빨리 서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서에서 쫓겨난 크리스틴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크리스틴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거나 부모님을 뵈러 집에 갔을 것이라고 해서 생각하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2일 후인 1996년 5월 27일 월요일, 크리스틴의 룸메이트인 크리스탈 켈빈이 주말 동안 집에 머물다가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크리스탈은 친구들에게 연락을 받고 룸메이트 크리스틴이 사라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돌아온 크리스탈은 룸메이트 크리스틴의 지갑과 개인 물품들이 그대로 방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크리스틴은 지갑 없이는 절대 멀리 가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탈은 룸메이트 크리스틴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즉시 다른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크리스틴의 친구들은 다시 대학경찰서에 연락하여 크리스틴을 찾아달라고 전보다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대학경찰은 이번엔 알겠다고 말하며 바로 조치하겠다고 했고 크리스틴의 부모님의 집에 연락하여 딸이 집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크리스틴의 부모님은 경찰에게 딸은 집에 없다고 말했고 이상하게도 이번 주말 사이에 집으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서야 대학경찰은 크리스틴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대학경찰은 크리스틴이 사라진 지 나흘이 지나서야 드디어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대학경찰은 처음에 크리스틴이 가출한 것으로 생각하고 크리스틴의 어머니 데니스에게 평소에 딸과 문제가 없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대학경찰의 황당한 질문에 어머니 데니스는 대학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즉시 캘리포니아 주경찰에 연락하여 딸이 사라졌다고 신고했습니다. 결국 주경찰이 이 사건에 개입하여 대학경찰과 함께 크리스틴을 찾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경찰은 파티가 열렸던 캠퍼스 외부에 있는 남학생 사교클럽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사교클럽은 크리스틴의 기숙사에서 도보로 11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파티에 참석했던 학생들을 불러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파티 도중 크리스틴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크리스틴이 파티 내내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상하게도 파티가 끝날 무렵 학생들은 크리스틴이 눈에 띄게 취한 채 집 밖 잔디밭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때 파티에 참석했던 팀 데이비스와 셰릴 앤더슨이 경찰서에 찾아와 크리스틴을 기숙사로 데려다주기 위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고 진술합니다. 당시 팀과 셰릴은 크리스틴과 함께 그녀의 기숙사로 이동하던 도중 갑자기 폴 플로레스라는 남학생이 나타나 함께 크리스틴을 부축해 주겠다고 말하며 무리에 합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폴 플로레스는 팀과 셰릴에게 크리스틴과 같은 방향에 살고 있으니 자신이 직접 그녀를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며 팀과 셰릴에게 먼저 들어가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폴의 제안에 팀과 셰릴은 알겠다고 말했고 캠퍼스에서 가장 멀리서 살고 있었던 팀이 먼저 떠났고 이어서 셰릴이 크리스틴을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팀과 셰릴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즉시 크리스틴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폴을 경찰서로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폴을 조사했는데 폴은 크리스틴을 기숙사에 데려다 준 다음 자신도 기숙사로 돌아왔다고 했고 그 이후엔 크리스틴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폴의 진술을 듣게 된 그의 기숙사 룸메이트는 폴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건 발생 이후 폴이 자신에게 한 이야기를 경찰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폴의 룸메이트는 경찰에게 처음에 폴이 크리스틴을 기숙사에 데려다 준 것이 아닌 크리스틴의 부모님에게 데려다 주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합니다.
룸메이트의 폭로에 당황한 폴은 횡설수설하며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했고 그 이후부터 당황했는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계속했기 때문에 경찰은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경찰은 크리스틴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폴을 유력한 용의자로 확정하고 그를 경찰서로 소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는데 놀랍게도 경찰은 폴이라는 남자를 조사하면 할수록 그가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세 대학생 폴 플로레스는 이상한 성격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그의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여학생들을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학교 친구들은 폴이 취향 같다고 말하며 피해 다녔습니다. 대학생 폴은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주말마다 혼자 방에 틀어박혀 술을 마시거나 대학 캠퍼스 외곽을 돌아다니며 오늘은 어떤 파티에 참가할지 고민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폴은 매번 낙제했고 설상가상으로 음주운전에 걸려 면허까지 취소당했습니다. 사건 발생 6달 전인 1995년 12월 갑자기 폴이 술을 먹고 기숙사 발코니에 올라가 소동을 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 대학경찰까지 출동하여 폴을 발코니에서 끌어내었는데 이후부터 대학경찰은 그를 요주의 인물로 보고 폴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이후 크리스틴이 사라지고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서에 소환된 폴은 소환 당시 한쪽 눈에 멍이 든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폴은 파티가 끝난 다음 날에 농구하다가 공에 맞아 눈을 다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폴과 함께 농구했던 대학 친구들은 그가 당시 농구하러 왔을 때도 눈에 멍이 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술이 일치하지 않자 갑자기 폴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방금 경찰서에 오기 전에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다시 그는 아버지의 트럭을 고치다가 눈을 다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으나 경찰은 이미 몇 번이나 진술을 번복한 폴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면 될수록 폴은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고 수상하게도 매우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을 모두 불러 폴에 관해 물어보았는데 대부분 학생은 폴이 크리스틴의 뒤를 몰래 졸졸 따라다녔다고 했고 크리스틴이 밖으로 나가자 폴도 따라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들이 폴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말하고 있었으나 폴은 크리스틴의 실종은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즉시 아버지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후부터 경찰과의 인터뷰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은 더 이상 그를 강제로 소환하여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 상황, 즉시 경찰은 대학 캠퍼스와 그 주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틴이 있을 만한 모든 장소를 확인했고 심지어 대학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버려지는 쓰레기 매립지까지 모두 파헤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수색 작업은 폴의 기숙사 방까지 확대되었지만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될 무렵이었기 때문에 이미 폴의 방 청소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캠퍼스 내부와 외부 도로변에 실종자 포스터와 광고판을 설치하여 크리스틴 스마트의 행방을 찾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FBI까지 사건에 개입하여 크리스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7만 5천 달러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선언했으나 안타깝게도 결정적인 제보는 전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크리스틴이 사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시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고 바로 사체 탐지견을 동원하여 캠퍼스 내 추가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놀랍게도 사체 탐지견은 폴의 기숙사방에서 과거에 기숙사방에 사람의 시신이 있었다는 신호를 경찰에게 보냈습니다. 경찰은 탐지견이 보낸 신호가 크리스틴의 실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고 다시 한번 폴의 방을 수색했으나 크리스틴의 실종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96년 10월 초 캘리포니아주 아로요 그란데에 사는 메리 라시터라는 여성이 경찰서에 찾아와 크리스틴 실종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메리 라시터는 용의자 폴의 어머니 수잔 플로레스의 집에 사는 세입자였는데 메리는 집 진입로에서 실종자 포스터에 크리스틴이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와 비슷한 목걸이를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메리는 목걸이를 바로 경찰에 넘겨주었으나 어처구니없게도 당시 경찰은 수사 도중 이 결정적인 증거를 분실해버렸습니다. 아쉽게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모든 간접 증거들이 일관되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크리스틴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남자 폴 플로레스였습니다. 1996년 10월 말 법원은 폴 플로레스에게 크리스틴 스마트의 실종 사건의 중요한 참고인으로 대배심에 나와 진술하라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폴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어느 형사사건에서도 자신이 증인이 될 것을 강요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수정헌법 제5조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그는 이름과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에만 답을 하고 다른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아 더 이상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폴을 압박하기 위해 크리스틴의 가족을 설득하여 폴을 상대로 4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부당 사망소송을 제기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폴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수정헌법 5조를 수십 번이나 들먹이며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은 크리스틴의 시신을 찾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하고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11년 동안 크리스틴 스마트의 유해를 찾기 위해 폴의 가족 소유 건물 주변을 수색하는 등 수많은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틴 실종 사건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의 가족들은 절대 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FBI와 주의원들에게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폴의 가족들에게도 연락하여 제발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간청했으나 어처구니 없게도 폴의 가족은 답장을 보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사건 발생 6년 뒤인 2002년 5월 29일 크리스틴 스마트는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틴의 가족들도 역시 딸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고 최소한 시신이라도 수습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크리스틴의 가족들이 딸을 잃은 슬픔에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었던 폴 플로레스는 언론에 나와 우리도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폴은 일자리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때는 사회에서 도망치기 위해 군대에 입대하려고 했으나 크리스틴의 가족이 어떻게 알고 먼저 군대로 찾아와 폴의 수상한 과거에 대해 군에 폭로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폴은 군에 입대할 수도 없었다고 말하며 자신도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틴 실종 사건은 모두의 가슴속에 상처만 남긴 채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15년 뒤인 2011년 크리스틴 실종 사건을 담당하게 된 새로운 수사관이 선출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안 파킨슨 수사관이었고 이안은 크리스틴의 가족들에게 이 사건을 최우선 사건으로 삼겠다고 약속하며 가족들에게 다시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안 파킨슨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을 전담할 형사를 추가로 배정했고 FBI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캠퍼스에 사체 탐지견을 투입했으며 심지어 대학교 캠퍼스의 한 구역을 발굴하는 작업까지 진행합니다. 이 발굴 과정에서 크리스틴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물품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범죄와 연결지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여 사건은 다시 한번 미궁 속에 빠졌습니다. 사건 발생 23년 뒤인 2019년 작곡가이자 음악가 그리고 사운드 엔지니어인 크리스 램버트가 우연히 캘리포니아주 아로요 그란데를 지나가면서 길에 설치된 크리스틴 스마트 실종 광고판을 보았습니다. 1996년 크리스틴이 실종된 지 몇 년 후에 세워진 이 광고판에는 크리스틴의 웃는 사진과 함께 그녀의 행방에 관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7만 5천 달러의 포상금을 준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크리스틴이 실종될 당시 크리스 램버트는 8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23년이 지나 성인이 된 크리스는 이제서야 크리스틴 실종 사건에 궁금증이 생겼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23년 전 발생한 크리스틴 실종 사건에 관해 물어보았습니다. 2019년 9월 점점 더 이 사건에 흥미를 느낀 크리스는 좀 더 크리스틴 실종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졌습니다. 평소 그는 친구들에게 농담으로 어쩌면 자신이 직접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결국 크리스는 농담을 진담으로 만들기 위해 크리스틴 실종 사건을 주제로 팟캐스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2019년 9월 29일 크리스는 크리스틴 스마트 실종을 다룬 무료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농담으로 시작한 일이 정말로 다시 크리스틴 실종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크리스는 자신의 팟캐스트가 크리스틴 스마트 실종 사건의 범인을 잡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첫 번째 방송에서 크리스는 실종자 포스터에 실린 얼굴 크리스틴에 대한 이야기로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방송에서 크리스는 크리스틴의 마지막 행적을 재조명했고 당시 유력한 용의자 폴 플로레스의 배경을 파헤치면서 혹시 폴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제보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크리스는 청취자들에게 제보를 요청하는 것 외에도 직접 취재에 나서며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크리스는 23년 전 당시 경찰에 협조하기를 꺼려했던 목격자들을 찾아 수사관들과 다시 이야기해 볼 것을 독려했고, 심지어 당시의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목격자들에게도 접근했습니다. 또한 크리스는 크리스틴의 가족을 찾아가 자신의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방송 이후 크리스의 기대 이상으로 팟캐스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었습니다. 팟캐스트 공개 첫날 첫 에피소드는 약 7만 5천 건의 스트리밍 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방송을 보고 크리스에게 수많은 제보와 문의가 쏟아졌는데, 크리스가 받은 제보는 23년 동안 경찰이 조사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곧 유일한 용의자라는 두 번째 에피소드가 공개되었고,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폴 플로레스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크리스는 방송 마지막에 폴 플로레스를 용의자로 지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대중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첫 번째 에피소드 이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 청취자가 폴이 과거에 성추행 전력이 있었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심지어 그에게 피해를 당했었다는 여성들도 등장했습니다. 이후 에피소드가 공개될 때마다 새로운 목격자와 새로운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당시 호주 교환학생으로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한 남성이 크리스틴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근처에서 폴과 크리스틴이 다투는 모습을 봤다고 크리스에게 제보합니다. 그리고 당시 폴의 어머니 수잔 플로레스에게 집을 빌린 세입자이자 크리스틴의 목걸이로 보이는 증거를 발견한 메리 라시터도 팟캐스트를 보고 크리스에게 연락하여 소름 끼치는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메리 라시터는 사건 발생 이후부터 매일 새벽 4시 20분경에 시계 알람 소리로 추정되는 삐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진술했습니다. 메리는 이 소리가 집 뒤뜰에서 들리는 소리였다고 말했고, 이 이상한 소리가 나는 장소가 크리스틴의 목걸이로 보이는 증거를 발견한 장소와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리는 당시 계속되는 삐 소리 때문에 거의 미쳐버릴 뻔했다고 말했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뒤뜰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달 후 갑자기 신호음이 멈췄습니다. 알람 시계의 배터리가 방전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시계 자체를 제거한 것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메리는 삐 소리가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메리의 제보를 접수한 크리스는 당시 실종된 크리스틴 스마트가 인명구조요원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크리스는 평소에 크리스틴이 오전 5시까지 출근했다고 말하며, 아마도 출근 준비를 위해 새벽 4시 20분쯤 알람을 설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아마도 크리스틴이 폴의 어머니 수잔이 소유한 주택 뒤뜰에 매장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의 이번 방송은 평소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방송이 나간 직후 폴의 어머니 수잔의 전 회사 동료가 팟캐스트를 듣고 크리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보자는 크리스틴이 실종된 다음날 폴의 어머니 수잔이 남편이 갑자기 한밤중에 전화를 받고 급히 차를 몰고 나가서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는 불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는 제보자의 증언을 듣고 폴이 크리스틴의 시신 처리를 위해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크리스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폴의 어머니 수잔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수잔은 크리스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폭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 저스틴이 크리스에게 연락하여 폴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제보를 했습니다. 저스틴은 당시 룸메이트인 제니퍼 허드슨이 사건 발생 이후 파티에서 폴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폴은 파티에서 만난 제니퍼에게 크리스틴을 죽이고 그녀의 시신을 후아스나에 있는 가족 별장에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제니퍼는 폴이 농담한다고 생각했으나, 소름 끼치게도 당시 폴의 눈빛은 정말 살인자의 눈처럼 보였고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제니퍼를 응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폴의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제니퍼는 경찰에 신고하면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을까 두려워 사건에 대해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3년 만에 크리스의 팟캐스트 덕분에 드디어 세상의 진실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크리스틴 실종 사건을 담당한 이안 파킨슨 수사관은 크리스의 팟캐스트 덕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팟캐스트가 공개된 해인 2019년 다시 공식적으로 사건의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수사관 이안은 크리스가 팟캐스트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그와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드디어 경찰은 폴의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감청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원명령서를 발부받는 데 성공합니다.
더 나아가 2020년 2월 경찰은 용의자 폴의 가족들이 소유한 집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폴의 가족들이 소유한 집들을 조사했고 조사 결과 경찰은 폴의 집 골방에서 엄청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경찰이 발견한 증거는 데이트 폭력 약물과 불법 총기류, 그리고 어머니 수잔이 폴에게 크리스의 팟캐스트를 집중해서 듣고 데뷔하라고 조언하는 도청 녹음, 마지막으로 폴이 젊은 여성들에게 약물을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었습니다. 2021년 2월 경찰은 일단 폴을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2021년 3월 경찰은 다시 폴의 가족들이 소유한 집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사체 탐지경과 지면 관통 레이더를 사용하여 사람의 유해 흔적을 탐지하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아로요그란데에 있는 폴의 부모님의 집 뒤뜰에서 채취한 토양을 검사한 결과 토양 속에서 사람의 혈액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크리스틴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때 입고 있었던 옷의 흔적도 토양 속에서 발견됩니다. 드디어 강력한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폴과 폴의 아버지 루벤이 크리스틴 스마트 실종 사건의 용의자가 분명하다고 확신하고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었고 2021년 4월 13일 당시 44세였던 폴과 80세였던 그의 아버지 루벤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폴은 크리스틴 추행 과정에서 저지른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폴의 아버지 루벤은 사후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은 조사를 통해 사건 당시 크리스틴 스마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건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1996년 5월 24일 금요일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크리스틴 스마트는 메모리얼 데이 주말을 앞두고 수업을 일찍 끝냈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 그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일요일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 후 크리스틴은 친구 3명과 함께 오후 8시 30분경 캠퍼스 밖으로 나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도 계속 놀고 싶었던 크리스틴은 근처 남학생 사교클럽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하자고 친구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마가리타는 피곤하다고 말하고 먼저 기숙사로 들어가 보겠다고 했고 크리스틴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도 파티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크리스틴은 홀로 파티에 참석하기로 했고 친구들은 밤 10시 30분경 파티 장소 근처에 크리스틴을 내려주었습니다. 크리스틴은 술을 잘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파티에 참석하여 사람들과 이야기만 나누었습니다. 파티 도중 크리스틴은 평소에 자신을 졸졸 따라다녔던 폴 플로레스라는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폴은 크리스틴에게 어색하게 인사했고 크리스틴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폴은 계속 크리스틴 몰래 그녀의 뒤를 따라다녔고 마침 크리스틴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 몰래 크리스틴의 음료수에 데이트 폭행 약물을 넣었습니다. 크리스틴은 영문도 모른 채 폴이 작업한 음료를 마셨고 그렇게 약에 취해 의식을 잃고 파티장 앞 잔디밭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새벽 2시경 크리스틴을 발견한 팀과 셰릴이 크리스틴을 일으켜 세우고 기숙사까지 에스코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용의자 폴이 나타나 자신이 직접 크리스틴을 기숙사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팀과 셰릴이 떠나자 폴은 크리스틴을 그녀의 기숙사로 데려가지 않고 자신의 기숙사로 데려가 추행하려고 했습니다. 약에 취한 상태였지만 크리스틴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폴에게 저항하며 반격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폴을 때려서 눈에 멍이 들게 했습니다. 싸움이 격렬해지자 폴은 분노에 사로잡혀 크리스틴을 죽였고 당황한 폴은 즉시 아버지 루벤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폴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함께 크리스틴의 시신을 후아스나에 있는 가족의 별장으로 옮긴 뒤 경사로 아래 묻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폴의 기숙사 방을 청소하기 위해 다시 돌아와 수사의 혼선을 주기 위해 범죄 현장을 훼손했습니다. 2022년 7월 18일 사건이 발생한 지 26년 만에 드디어 크리스틴 스마트 살인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모든 증거와 단서가 폴 플로레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사체 탐지견이 폴의 기숙사방에서 죽은 사람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며 크리스틴이 그곳에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폴 플로레스의 가족들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뒷마당에서 나온 토양 샘플에서 사람의 혈액 양성 반응이 나왔고 수사관들이 크리스틴이 실종되던 날 밤에 입었던 옷의 흔적을 뒷마당 토양 속에서 발견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의 팟캐스트에 출연한 목격자들의 증언이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그중 가장 결정적인 증언은 1996년 당시 17세였던 제니퍼 허드슨의 증언이었습니다. 팟캐스트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린 제니퍼는 파티에서 만난 폴이 자신의 집에 크리스틴을 묻었다고 증언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검찰은 폴이 사건 이후에도 약물을 사용해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왔고 크리스틴도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집에서 발견된 약물과 여성들을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틴이 실종된 후 몇 년 동안 폴이 사용한 약 때문에 그에게 추행당한 피해 여성들의 증언도 공개했습니다. 폴은 재판 내내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고 일관성 없는 설명만 이어나갔습니다. 2023년 3월 23일 검사는 폴이 공공의 안전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한 진정한 사이코패스라고 묘사하며 가능한 최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크리스틴 스마트의 가족들도 이에 동조하며 종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도 역시 폴을 사회의 암덩어리라고 비난했고 모두가 원하는 판결인 종신형을 폴에게 선고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폴의 아버지 루벤은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도움을 주어 방조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실제 범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증거도 부족하여 결국 그는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자유의 몸이 된 폴의 아버지 루벤은 자신과 아들 폴은 크리스틴 살인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으나 그 누구도 루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수사관 이안은 팟캐스트를 통해 수사에 도움을 준 크리스의 헌신을 높이 샀고 그의 팟캐스트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크리스틴 사건 덕분에 크리스틴 스마트 캠퍼스 보안법이 탄생했습니다. 이 법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실종과 관련된 사건을 신속하게 보고하고 해결하기 위해 자동으로 지역경찰 부서와의 협약을 의무적으로 맺는 법입니다. 크리스틴의 가족들은 크리스틴의 희생으로 탄생한 크리스틴 스마트 캠퍼스 보안법이 앞으로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막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